죄송합니다. 이번 비연체로 더 이상은 제발요.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일 돈을 구해올게요. 어머니, 이미 일주일째입니다. 병원도 사정이 있어서 김태연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1층 로비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멈춰버렸. 정기 건강 검진을 받으러 온 그의 시선이 접수창구 앞에 고정됐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그 목소리 말이죠. 태연의 심장이 콩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 접수창구 앞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그의 뇌리에 8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한미소 그의 입술이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한때 김태연이었던 남자가 더 큰 성공을 위해 등을 돌렸던 여자의 이름이었죠. 목구멍이 순식간에 말라버렸습니다.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8년 전 그 빛나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죠. 한때 브랜드 옷만 봤던 그녀가 지금은 색이 바랜 니트 하나를 입고 있었어요. 작고 여린 어깨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미소 옆에서 두 아이가 일어났어요. 태연의 숨이 목구멍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전혀 7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엄마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우리 집에 가. 그 순간 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봤거든요. 똑같은 눈매, 똑같은 이마선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더 작은 여자아이도 엄마 품으로 다가갔어요. 11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엄마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태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은이군. 8년 전 갓난아기였던 딸의 이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막 걸음마를 배우던 작은 아이였는데 이제는 제법 자자소녀가 되어 있었어요. 미소가 간호사에게 다시 애원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이가 많이 아파요.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 규정이라서 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지갑 안에는 현금만 수백만 원이 들어있었죠. 신용카드 한도는 몇억 원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저기 있는 세 사람은 10만 원 남짓한 병원비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태연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8년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자신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고 명품 시계를 사모으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8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태연아, 우리 이대로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 돈이 조금 부족해도 미소의 그 말을 자신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미소야 난 더 큰 사람이 되고 싶. 이런 좁은 곳에 갇혀 살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그는 정말로 더 큰 사람이 됐습니다. IT 기업의 CEO가 되었고 수백억의 재산을 모았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모두 버렸죠. 지금 태연의 손목에는 2700만 원짜리 시기가 차 있었어요. 발에는 300만 원짜리 수제구두를 신고 있었죠. 몸에 걸친 수트는 맞춤 제작으로 5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반면 저기 있는 미소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가방도 오래된 것 같았죠. 아이들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연의 다리가 저도 모르게 앞으로 향했어요. 다가가서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당장이라도 그들을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과연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그때 준서가 엄마를 이루겼습니다. 엄마 됐어. 우리 그냥 가자.
집에서 약 먹고 쉬면 나올 거야. 14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들었어요. 태연 자신은 그 나이에 무엇을 걱정했을까요? 게임이나 만화책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은 이미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미소가 아이들과 함께 병원을 나가려고 했어요. 하은이는 여전히 기침을 하고 있었지만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어갔습니다. 태연은 그 모습을 넋두리고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마치 8년 전 그날처럼 또다시 그들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자동문이 닫히자 태연은 비로소 정신을 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8년간 성공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자신이 정작 가장 지켜야 할 사람들은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이중기 아니라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태연의 완벽했던 세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은 떨리는 손으로 건강검진 접수증을 꺼내들었어요. VIP 검진센터 12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은 방금 본 세 사람의 모습으로 가득했어요. 매일 웨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태연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명품 수트,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로운 표정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은 허상처럼 보였죠. 김태연 대표님 어서 오세요. 간호사가 90도로 인사를 했어. 이곳은 일반 병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호텔 라운지 같은 인테리어에 개인 대기실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간호사의 말에 태연은 겨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아래층에서 본 그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 개인 대기실 소파에 앉아 태연은 자신도 모르게 8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미소와 함께 병원에 온 적이 있었죠. 하은이를 낳으러 갔을 때였어요. 그때는 일반 병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고 간호사들도 바빠서 친절하지 않았어요. 태연아 괜찮아. 우리한테는 이것도 충분해. 미소는 그때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불편한 환경에서도 항상 밝게 웃으며 만족해 했습니다. 지금 태연의 삶은 어땠을까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면 가사 도우미 가 준비해둔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어. 유기농 샐러드와 가짜 오렌지 주스, 그리고 최고급 커피까지 한 끼. 식사비만 해도 일반 가정의 하루 식비를 넘어섰죠. 회사로 가는 차도 최신형 벤츠였어. 전용 기사가 운전하는 동안 태연은 뒷좌석에서 태블릿으로 주가를 확인하거나 해외 투자권을 검토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일정 브리핑해 드릴게요. 비서실장이 차에 타자마자 스케줄을 말했어요. 오전 10시 투자자 미팅, 12시 언론사 인터뷰, 오후 2시 신제품 기획회의, 4시 해외 지사장들과 화장회의. 끝이 없었습니다. 성공한 CEO의 하루는 늘 이렇게 바빴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일정들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방금 병원에서 본 그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 청담동에 위치한 태연의 회사 건물은 그 자체로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30층짜리 유리 건물의 테크인 이베이션 로고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수입차들이 즐기셨어요. 태연의 벤츠가 들어서자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출근하셨습니다. 경비원들의 90도 인사,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임원들, 모든 게 완벽했어요. 32층 최상층에 의한 태연의 사무실은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을 자랑했어요. 책상만 해도 수천만 원짜리였고
벽면에는 각종 수상패와 감사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태연은 평소와 달리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냥 피곤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태연의 성공 스토리가 액자로 걸려 있었어요. 30대 최연소 CEO, 올해의 혁신 경영인상, 아시아 100대 기업과 온갖 화려한 타이틀들이 즐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회사 창립 당시 사진이었어요. 5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테크인 오베이션이 이제는 직원 8명의 대기업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진들을 보며 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성공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투자자 미팅이 시작됐어요. 태연 대표님, 이번 분기 실적이 정말 놀랍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네요. 투자자들의 칭찬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태연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들 준서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학교는 제대로 다니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대표님, 오늘 점심은 일식 어떠세요? 신노년에 새로 생긴 미슐랭 스타 식당이 있는데 비서실장의 제안에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인당 15만 원짜리 오마카세 코스를 먹으면서도 태연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미소와 아이들은 점심을 제대로 먹고 있을까? 최고급 참치 사시미가 입에서 모래처럼 느껴졌어요. 오후 회의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제품 론칭 해외 진출 계획 투자 유치 모든 게 중요한 일들이었지만 왠지 공허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오늘따라 집중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연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던 것. 대표님, 오늘 저녁에 골프장 사장님과 약속 있으시죠? 또 다른 사기 모임이었어요. 성공한 사업가들 길이 모여서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중요한 네트워킹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취소하세요. 네, 하지만 이미 이야기 다른 핑계 대고 취소해. 저녁 7시 태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어요. 고급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그의 집은 200평이 있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8년 동안 나는 정말 무엇을 했을까? 성공이라는 이름하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했던 건 아닐까요?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지만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가사 도우미 도 이미 퇴근한 후였고 넓은 거실에는 태연 혼자뿐이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대형 TV에서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자신의 회사 소식도 나왔지만 별로 관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고급 식재료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혼자 먹기에는 너무 쓸쓸했습니다. 침실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태연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추구했던 성공이 과연 진짜 성공일까? 물질적으로는 모든 걸 가졌어요. 돈도 명의도 권력도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곁에 없었습니다.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곁에 없었습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해 가족을 포기한 그 결정 말이에요. 새벽 4시 태연은 결국 잠들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모든 화려함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심이 섰습니다. 미소와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자. 8년간 외면해 왔던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성공한 CEO 김태연의 완벽한 일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6시 태연은 이미 차를 몰고 나와 있었어요. 목적지는
강남에 있는 한 사설 탐정 사무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발걸음 할 일 없는 곳이었죠. 김태연입니다. 어제 전화드렸던 아안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 1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은 태연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명품 수트를 입은 고객이 이런 곳에 오는 일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조사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탐정이 수첩을 펼치며 물었어요. 한미소라는 여자와 그녀의 아이들, 준서, 하은이요. 태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8년 만에 그 이름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였거든요. 어떤 관계시길래 제 전 가족입니다. 그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탐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알고 싶으신가요? 탐정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서 사는지, 아이들은 건강한지, 태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8년간 외면해 왔던 진실을 마주하려니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급하신가요?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돈은 상관없어요. 3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기본적인 정보는 파악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까요? 태연은 즉시 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손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파일의 무기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탐정이 표정이 어두웠어요. 현재 거주지는 구르고 반지와 원룸입니다. 탐정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와 창문이 보였습니다. 창문 절반이 땅 아래 묻혀있는 그 모습을 보자 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3명이 살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8년 전 태연과 함께 살던 집은 30평 아파트였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따뜻한 보금자리였죠. 그런데 지금은 한미소 씨의 직업 현황입니다. 탐정이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 새벽 배송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식당 주방 보조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 태연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루에 거의 15시간을 일하고 있었던 거죠. 언제 쉬어요? 일을 오후 몇 시간 정도, 그것도 아이들 때문에 병원 가거나 빨래하는 시간이에요. 아이들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준서의 사진이 나왔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색이 많이 바래 있었습니다. 준서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인데 학원은 하나도 다니지 못해요.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죠. 태연자 씨는 중학생 때 수학, 영어, 과학까지 온갖 과외를 받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아들은 그럼 공부는 어떻게 혼자서 독학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원이 건강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탐정의 표정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만성천식의 면역력도 약해서 자주 아파요. 하지만 병원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태연이 떠올린 건 병원에서 본 하원이의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기침하면서도 엄마 걱정만 하던 그 작은 아이. 약간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은 나오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한 달 총수입이 얼마나 돼요?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세 개의 일자리 합쳐서 월 12만 원 정도, 거기서 월세, 생활비, 아이들 학비 빼면. 탐정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거의 남는 게 없어요. 매달 적자. 태연의 하루 용돈이 그것보다 많았어요. 점심 한 끼값이 15만 원인 그에게 39의 한 달 생활비가 그도였다니. 준서군은 거의 어른이에요. 탐정이 관찰 기록을 읽어줬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생 아침 챙겨주고 학교 다녀와서는 엄마 대신 집안일, 저녁에는 동생 숙제 봐주고요. 14살 아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 나이에는 친구들과 게임하고 축구하며 뛰어놀아야 하는데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않나요? 시간도 없고 아마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울 거예요. 하은이는 어떤가? 11살 치고는 너무 조용해요. 아픈 걸 티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탐정이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줬어요.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 하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대부분 혼자 있어요. 아마 자신 때문에 집안이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 11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한미소 씨는 많이 변하셨어요.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8년 전 사진과 비해보면 20살은 늙어 보여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고 손도 일 때문에 거칠어졌고 그때 태연의 머릿속에 8년 전 미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항상 밝게 웃으며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던 그녀.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대부분 참고 있어요. 정말 응급한 상황이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아요. 탐정이 영수증 몇 장을 보여줬어요. 이번 달에도 하은이가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는데 결국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왔어요. 그게 더 태연이 병원에서 목격한 그 장면이었던 거죠. 그럼 아이들 꿈이나 희망은 있나요? 아, 태연이 간절히 물었어요. 준서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해요. 동생을 제대로 치료해주고 싶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점을 가능하죠. 하은이는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해요. 하지만 아프니까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워요. 두 아이 모두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 꿈들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모든 보고를 들은 태연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8년간 자신이 무엇을 했을까?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쇼핑하고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가족들은 이렇게 처절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수고하셨어. 계속 지켜봐 주시고 혹시 응급한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태연은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탐정이 준 파일을 계속 들춰보면서 200평 넓은 집에 혼자 살고 있는 자신과 반지와 원룸에서 세 식구가 살고 있는 가족들, 이 차이가 너무 참호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지도 않을 고급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기 있는 세 사람은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거예요. 태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을 정작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년간의 무관심과 외면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탐정 보고서를 읽은 지 이틀이 지났지만 태연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의문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8년 동안 정말 한 번도 연락이 없었을까? 아무리 바빴다 해도, 아무리 성공에만 몰두했다 해도 자식들 생각이 한 번도 안 날 리가 없었거든요. 특히 하은이가 아프다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미소가 연락했을 법도 한데, 태연은 회사 사무실에서 지난 8년간의 통화 기록을 모두 뽑아봤어요. 휴대폰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받은 상세한 기록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수백 장의 기록을 살펴보던 태연의 손이 멈췄어요. 분명히 미소의 번호에서 온 통화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꽤 많이 하지만 자신은 그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통화 기록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기록도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서가 입학식 날 아빠 오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은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문자들이 수십 개나 있었어요. 하지만 태연은 이런 메시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연은 즉시 비서실로 향했어요. 김 실장 지난 몇 년간 제 개인 번호로 온 전화나 문자 중에서 제가 받지 못한 게 있나요?
김 실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건 없었는데요.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태연은 바로 눈치챘습니다. 김 실장 솔직히 말해주세요. 누가 시킨 건가요? 전이 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CEO로서의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김 실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 최유리 대표님께서 대표님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연락들은 차단하라고. 그 순간 태연의 혈관에 얼음물이 흐르는 기분이었어요. 마침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최유리가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의 그녀는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유명한 사업가였지. 태연과는 3년째 연인 관계였고 올해 안에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태연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유리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웃으며 태연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태연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네가 내 전화를 차단했어? 뭐 무슨 소리야? 유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태연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소와 아이들 연락, 네가 다 막았지. 태연아, 그건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맞아, 내가 했어. 유리가 마침내 인정했어요. 하지만 너를 위해서였어. 네가 과거에 얽매여서 지금의 성공을 망치면 안 되잖아. 성공이라고.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치매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야. 태연아, 들어봐.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서 사랑이라고 하면서 내 아이들이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태연의 외침에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김 실장은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그 여자와 애들이 싫어. 유리가 돌변해서 소리쳤어요. 네가 성공했으니까 이제 와서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못. 그럼 연락을 차단할 게 아니라 나한테 말했어야 했어. 말했으면 너 도와줬을 거잖아. 그럼 우리 결혼 계획은 어떻게 돼? 결혼 계획이 뭐가 중요해? 내 아이들이 아프고 있는데 너 아이들 웃기지 마. 8년 동안 신경도 안 쓰던 주제에 이제 와서 아이들 유리의 말에 태연이 할 말을 잃었어요.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거든. 하지만 그래도 연락은 받을 권리가 있었어. 또 뭐랬어? 연락 차단 말고 다른 것도 있지. 태연이 다그치자 유리가 점점 다른 진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가끔 네가 그 여자 걱정할 때마다 나는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어. 그리고 너한테 거짓 보고를 했지. 거짓 보고 잘 살고 있다고 재혼했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태연의 기억 속에서 유리의 말들이 떠올랐어요. 태연아, 미소 씨 소식 들었어.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했대. 아이들도 새아빠 잘 따른다고 하더라. 정말 다행이네. 그때 태연은 안도했었어요. 죄책감도 덜었고 마음도 편해졌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하은이가 아프다는 연락도 있었지. 정자 있었지.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입원비가 부족하다고, 그런 것들도 다 숨겼어. 유리가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기 부끄러웠던 거죠. 너는 정말 악마야. 태연의 목소리가 완전히 차갑게 식어퍼요. 태연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네가 그 여자에게 다시 마음이 간다면, 그래서 내 딸이 죽어갈 뻔한 것도 숨긴 거야? 죽어간다니. 그렇게까지 지금도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어. 돈이 없어서. 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끝이야. 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연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3년 동안 너는 내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놓고 있었어. 태연은 더 이상 유리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문 앞에서 유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좋아, 하지만 후회할 거야.
그 여자는 이미 너를 포기했어. 아이들도 너를 아파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말이 태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선 상태였습니다. 유리가 나간 후 사무실에는 태연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김 실장은 이미 나가버렸고요. 태연은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감췄어요. 3년간 자신을 속여온 여자와 함께 살았다니, 그리고 그 때문에 자신의 진짜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태연은 서랍에서 유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두 꺼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것부터 챙기자.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만 8년간 놓쳤던 시간들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공한 CEO 김태현은 끝났어요. 이제는 아버지 김태현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유리와 결별한 다음 날 태현은 백화점에서 쇼핑백을 잔뜩 들고 나왔어. 아이들을 위한 옷가지들과 장난감, 그리고 미소를 위한 선물까지. 8년쯤 미안함을 한 번에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러고 반지하지 마. 비에서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뭐라고 말하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태연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미소의 목소리였어요. 8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태연의 목이 메워왔습니다. 미소야, 나야. 태연이야. 문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잠금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미소가 나타났어요. 8년 전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강마른 얼굴, 거친 손, 그리고 무엇보다 차갑게 식은 눈빛. 왜 왔어? 미소의 첫 마디는 따뜻한 인사가 아니라 차가운 질문이었어요. 미소야, 나는 아이들아, 방에 들어가 있어. 미소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준서와 하은이가 거실에서 태연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저 사람이 누구예요? 하은이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8년 전에는 갓난아기였으니까 태연을 알아볼 리 없었죠. 그 말에 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너희 아빠야. 미소가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준서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14살 소년의 눈에서 어른 같은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빠라고요? 웃기네. 준서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8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14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태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준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은이는 엄마 뒤로 숨었어요. 낯선 남자가 무서웠던 거죠. 자신의 딸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이 태연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하은아, 아빠야. 기억 안 나. 태연이 다가가려 하자 하은이가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서워요. 엄마. 그 순간 태연의 세상이 무너져내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그만 가죠. 미소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소야, 제발 한 번만. 나도 몰랐어. 유리가 연락을 다 차단해서 변명하지 마. 그래,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 직접 찾아왔을 거야. 미소의 말이 전국을 찔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셨다고요? 그럼 엄마가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는 것도 아셨겠네요? 준서가 격하게 말했어요. 하은이가 천식으로 밤마다 기침해서 잠 못 자는 것도 아시고요. 우리가 반지하지 뱀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사는 것도 아시겠죠. 각각의 말이 태연의 마음의 비수처럼 바뀌었어요. 이것들 아이들 줄 선물이야. 태연이 쇼핑백들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준서가 그것들을 뿌리쳤습니다. 필요 없어요. 8년 동안 없다가 이제 와서 선물이라고요. 명품 옷가지들과 비싼 장난감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태연이 정성 들여 산 것들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고무원 물건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우리를 버린 거예요?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태연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일격이었어요. 11살 아이도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하은아, 태연이 무릎을 꿇고 아이는 높이에 맞췄어요. 하지만 하은이는 계속 엄마대로 숨었습니다. 그만 가. 아이들이 무서워해. 미소가 문을 열었어요. 미소야, 제발 나에게 기회를 줘.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너무 늦었어. 태연아, 미소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어요. 그저 피곤함만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언제 가? 하은이가 태연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순간 태연은 현실을 깨달았어요. 자신은 더 이상 이 아이들의 아빠가 아니었던 것. 곧 갈 거야. 하은아, 미소가 딸을 달래며 말했어요. 그럼 하은이 병원비라도. 태연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려 하자 준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줄 아세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멸 4살 아이의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하고 날카로웠어요. 8년 동안 우리는 아빠 없이도 잘 살았어요. 엄마 혼자서 우리를 다 키웠다고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8년간 쌓인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도왔어요. 하은이도 돌봤고요. 우리에게는 아빠가 필요하지 않아요. 태연아, 우리는 이제 힘들지만 우리 길이 잘 살고 있어. 미소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 우리는 이제 남남이. 그 말이 태연의 심장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결국 태연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와야 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뒤를 돌아보니 문틈으로 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고 하은이는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소는 그저 피곤해 보였습니다. 차에 올라탄 태연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일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는 그저 무서운 낯선 사람일 뿐이었고 미소에게는 잊고 싶은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연은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선물 대신 병원비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필요 없어요. 준서가 문 앞에서 막으셨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거예요. 태연은 준서의 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아들과 단둘이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왜 계속 나타나세요? 준서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준서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라고요. 8년이에요. 8년.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다른 애들은 다 아빠가 왔는데 저만 없었어요.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은이가 아플 때마다 아빠가 없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엄마가 올 때마다 제가 얼마나 무력했는지 그 순간 태연도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놓친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 아빠 없이도 잘 컸어요. 준서가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엄마가 많이 힘들어요. 그 말을 남기고 준서는 사라졌어요. 태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태연은 꽤 달았어요.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자신이 잃은 것이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였다는 걸 말이에요. 가족들에게 거절당한 후에도 태연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멀리서라도 아이들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탐정에게 부탁해서 일을 보고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오늘도 도서관에서 밤 9시까지 공부했고 하은이는 학교에서 조퇴했습니다. 매일 받는 보고서를 보며
태연의 가슴은 계속 아팠어요. 자신의 아이들이 또래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매일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탐정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큰일입니다. 하은이가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태연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응급차로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상태가 심각해 보여요. 태연은 차를 몰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신호등도 무시하고 속도 제한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딸 생각뿐이었어요.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해. 8년간 무관심했던 자신을 자책하면서도 지금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미소와 준서는 이미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소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벽에 기댄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준서는 주먹을 꽉 쥔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다가가자 준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왔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도 섞여 있었어요. 그때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아이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천식이 급성으로 악화됐고 폐렴까지 합병됐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해요. 입원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미소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갑을 꺼내며 물었어요. 최소 2주간 입원해야 하니까 대략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소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의 지갑 안에는 5만 원도 채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300만 원. 미소가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한 달 수입이 칩이 20만 원인데 300만 원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했지만 입원하지 않으면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의사의 말에 미소는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300만 원을 준서가 주먹을 벽에 쳤어요. 14살 소년에게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어. 내가 알바를 더 하면 아니야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면 안 돼 준서야. 미소가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내가 낼게 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필요 없어요. 준서가 즉시 거부했어요. 준서야 지금은 하은이가 중요해. 아니에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미소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자존심을 지키는 게 맞을까? 미소야, 제발 하은이를 생각해서라도 엄마 저 사람한테 도움받으면 안 돼요. 준서가 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어. 의사 선생님, 3번 침대 환자 호흡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은이었어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당장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중환자실 사용료까지 합치면 하루에 50만 원씩입니다. 의사의 말에 미소가 비틀거렸어요. 하루에 50만 원이라니 일주일이면 350만 원이에요. 그럼 중환자실 말고 일반 병실에서는 안 되나요? 어머니 아이 생명이 위험합니다. 미소가 눈물을 닦으며 결심을 내렸어요. 알겠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주세요. 하지만 이번 비는 일단 아이부터 살리고 봐요. 미소의 외침이 응급실에 울려 퍼졌어. 그 모습을 보던 태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을 뻔했다니. 내 딸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지갑 속 카드들을 보며 태연은 분노와 자체체감에 휩싸였어요. 하은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세 사람은 대기실에서 밤을 새워야 했어요. 미소는 의자에서 잠들었고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 3시 준서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태연과 마주쳤어요. 아직도 여기 있으세요? 하은이가 걱정돼서 준서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준서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 엄마는 맨날 힘들어하고 하은이는 아프고 저는 오빠가 돼서 아무것도 못해주고 14살 소년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준서야 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 모든 게 아빠 잘못이. 저희한테 아빠는 없어요. 준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전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태연은 그날 밤 한 잔도 자지 못했어요. 중환자실 모니터에 표시되는 딸의 생체 신호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어. 아이들이 자신을 거부해도 미소가 받아주지 않아도 이번만큼은 아버지로서 해외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이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어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미소가 무너져 내렸어.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대략 1,000만 원 정도. 하지만 먼저 아이 상태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어. 태연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거부감보다 딸의 생명이 더 소중했거든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의사의 말에 병원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하은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주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지만 미소에서는 떨려서 펜을 잡을 수 없었어요. 수술비 1,000만 원은 언제까지 준비하면 되나요? 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술 전에 50% 선납하셔야 합니다. 500만 원이요. 간호사의 대답에 미소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500만 원 그녀에게는 500억 원이나 다른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500만 원을 어떻게 미소가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지금까지 모든 걸 혼자 해결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방법이 없었어요. 침착들에게 빌려달라고 해볼까? 하지만 그녀를 도와줄 침착은 없었어요. 8년 전 이혼할 때 모든 인연을 끊어버렸거든요. 엄마 우리 집을 팔아요. 준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서야 우리 집은 월세야. 팔 집이 없어. 그럼 제가 학교 그만두고 일할게요. 14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어요. 보호자님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이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의사가 재촉했어요. 의학적으로는 당연한 얘기였지만 가난한 가족에게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미소가 애원했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의 생명이 위험한데 가족들의 거부감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거든요. 수술비 제가 낼게요. 태연이 간호사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안 돼요. 준서가 소리쳤어요. 저희는 그분과 상관없어요. 준서가 태연을 가리키며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아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간호사가 의아해하면 물었어요. 법적으로는 아버지지만 미소가 힘겹게 말했어요. 지금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야. 미소야 태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은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알고 있다고. 미소도 울면서 소리쳤어요. 싫어요. 정말 싫어요. 준서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진멸사 소년에게는 너무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8년 동안 우리 없이 사시더니 이제 와서 영웅 행세하려고요. 준서의 말을 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3번 환자 심박수 급격히 떨어집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갔어. 하은이의 상태가
더욱 악화된 거였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의사가 급하게 나와서 말했어요. 수술비는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일단 수술부터 해야 해요. 정말 정말 위험한 거예요? 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매우 위험합니다. 미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딸의 생명 앞에서는 자존심도 의미가 없었거든요. 알겠어요. 수술해 주세요. 그리고 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마워. 작은 목소리였지만 8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감사 인사였어. 작은 침대에 누운 하은이가 수술실로 향했어요. 찬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지켜줄게. 태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천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세 사람이 기다렸어요. 3시간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미소는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고 준서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태연은 벽에 기대선 채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준서가 조심스럽게 태연에게 다가왔어요. 하은이, 하은이, 괜찮을까요? 처음으로 태연에게 질문을 한 거였어요. 그것도 적대적이지 않은 목소리로요. 괜찮을 거야. 우리 하은이 강하잖아. 태연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진짜 몰랐어요. 저희가 이렇게 사는 거 준서가 물었어요. 몰랐어. 유리가 다 숨겨서. 하지만 그건 변명이야. 아빠가 관심이 없었던 거야. 태연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저는 아빠가 그냥 우리를 버린 줄 알았어요. 준서의 목소리에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가 매일 올 때마다 제가 얼마나 아빠를 원망했는지 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준서야. 정말 미안해. 태연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준서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성공이 뭐가 중요해. 너희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미소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나도 연락하려고 했어. 정말 힘들 때마다 미안해 미소야. 정말 미안해. 8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였어. 3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끝났어요. 의사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 깨어날까요? 내일 아침쯤이면 의식을 찾을 거예요. 하은이가 회복실로 옮겨진 부준서가 태연에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아직은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지만 적어도 적대감은 사라졌어요. 준서야 아빠가 앞으로 제대로 할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아빠가 되고 싶어. 그날 밤 세 사람은 하은이의 병실 앞에서 함께 밤을 새웠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는 거였습니다. 아직은 어색했지만 위기를 함께 넘기면서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네. 태연은 이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이가 눈을 떴어요. 작은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맑은 눈동자가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 첫 번째로 찾은 사람은 역시 엄마였어요. 미소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때 하은이의 시선이 태연에게 향했어요.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전히 태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은아, 이분이 너의 아빠야. 미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하은이는 잠시 태연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저 살려주셨어요? 응. 하은아 아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아빠가 지켜줄게. 태연이 딸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은이의 순수한 감사 인사에
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유리가 들어왔어요. 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리 여기 왜 태연아? 네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유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나랑 헤어지고 이 여자한테 다시 가는 거야? 유리가 미소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유리 여기서 이러지 마. 아이가 아픈데 네 아이가 맞긴 하냐. 유리의 말에 병실이 차갑게 식어 8년 동안 너 없이도 잘 컸는데 이제 와서 아빠 행세 유리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미소 씨 당신도 참 뻔뻔하네요. 8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나타나서 그만해. 유리 태연이 화를 냈어요. 좋아. 그럼 내가 진짜 얘기해줄. 내가 너희 연락을 왜 찾아냈는지 유리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것들 좀 봐. 너희가 얼마나 돈에 환장했는지 유리는 조작된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주려 했어요. 그만두 태연이 유리의 손목을 잡았어. 네가 한 짓을 모르는 줄 알아. 내 가족을 8년 동안 어떻게 고생시켰는지. 가족이라고 유리가 비우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태연이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 이 사람이 제 전처와 아이들 연락을 3년간 차단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아이가 아플 때 병원비 요청하는 연락까지 숨겼어요. 태연아, 그건 오해야 돼. 오해 네가 직접 인정했잖아. 태연이 휴대폰 녹음기를 켰어요. 며칠 전 사무실에서의 대화가 재생됐습니다. 맞아. 내가 했어. 하지만 너를 위해서였어. 유리 자신의 목소리였어요. 병실에 있던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 가족들이 유리를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 어떻게 그런 일을 아이가 아픈데 그런 걸 숨기다니. 유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좋아. 내가 했어. 내가 했어. 그니 어쩔. 유리가 자포자기하며 소리쳤어요.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남자. 그 여자랑 아이들이 너한테 뭘 해줬는데 사랑을 줬어. 태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사랑을 줬다고. 너는 그걸 모르겠지만 태연이 미소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줄 사람들. 그게 바로 가족이야. 유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좋아, 후회할 거야. 유리가 마지막으로 소리치고는 병실을 나갔어요. 그 여자들과 살아봐.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과 문이 확 하고 닫히며 병실에 정적이 흘렀어. 아빠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태연을 불렀어요. 응, 하은아,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순수한 질문에 태연은 미소와 준서를 바라봤어. 그건 엄마와 오빠가 결정할 일이야.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소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조건이 있어. 말해봐.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 우리는 8년 동안 너 없이 살았어. 미소가 진지하게 말했어.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볼 수는 있어. 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조건이 있어요. 준서가 말했어요. 다시는 우리를 버리면 안 돼요.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되고요. 약속할게. 태연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 태연은 새 가족을 위해 새 집을 구했어요. 너무 큰 집은 부담스러울까봐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였습니다. 와, 진짜 넓어. 하은이가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내 방도 있어요? 당연하지. 그날 저녁 네 사람이 한식 타기에 둘러 앉았어요. 8년 만에 가족 식사였습니다. 맛있어요. 아빠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 준서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어요. 미소의 얼굴도 8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늘부터는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태연이 진심으로 약속했어요.
그날 밤 태연은 아이들의 잠자리를 지켜줬어요. 존이 8년 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어, 어, 아내도 여기 있을 거죠? 하은이가 잠들기 전에 물었어요. 당연하지. 아빠는 이제 어디도 안 가? 그때 태연은 깨달았어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수십억의 재산도 회사의 성장도 사회적 지위도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말이죠. 유리가 빼앗 수렵했던 모든 것들을 되찾은 태연은 이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지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태연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아빠 계란 후라이 타고 있어요. 하은이가 깔깔거리며 소리쳤어요. 아, 맞다. 태연이 급하게 불을 줄였어요. 요리는 아직도 서툴렸지만 가족을 위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일어나 늦었어. 하은이가 준서 방문을 두드렸어요. 알았어. 준서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나왔어요. 평범한 남매의 모습이었죠. 엄마는 병원에서 방금 뭐하고 새벽에 들어왔어. 좀 더 자기애 들여. 태연이 대답했어요. 미소는 더 이상 하루 15-5시간씩 일하지 않았어요. 태연이 소개해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많이 달라졌죠? 하은이가 물었어요. 응, 많이 밝아졌어. 예전처럼 웃기 시작했어. 태연도 미소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아빠,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준서가 아침을 먹으며 말했어요. 정말? 내 하은이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준서는 이제 꿈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경제적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아빠, 저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 가도 돼요? 하은이가 활기차게 물었어요. 6개월 전 죽어가던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그래. 하지만 무리하지 마. 네, 저 이제 진짜 괜찮아요. 하은이의 밝은 미소에 태연의 마음도 따뜻해졌어. 어려울 아침 태연의 회사 모습도 달라져 있었어요. 대표님,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미소 실장이 말했어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날카로우셨는데 지금은 되게 온화해 보이세요. 태연 자신도 느끼고 있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걸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겠습니다. 태연이 이모회의에서 발표했어요. 직원들 가족들을 위한 복지도 늘리고 야근도 최대한 줄이도록 하죠. 임원들은 놀랐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태연아, 고마워. 미소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어요. 뭐가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미소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나도 행복해. 정말로. 태연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풀어요? 준서가 수학 문제집을 들고 왔어요. 어디 보자. 태연이 아들 옆에 앉아 함께 문제를 풀었어요. 정원 못했던 아버지 역할이었죠. 아, 진짜 똑똑하시네요. 아빠도 너처럼 공부 열심히 했거든. 아빠, 저 아빠가 생겨서 너무 좋아. 하은이가 태연의 무릎에 앉으며 말했어요. 왜 친구들이 아빠 자랑할 때 저도 이제 할 수 있어. 순수한 말에 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어느 날 밤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미소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 너도 많이 변했고. 와, 바다다. 하은이가 신나게 뛰어갔어요. 태연이 계획한 첫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아빠 사진 찍어요.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8년 만에 가족 사진이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준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태연은 생각했어요. 진짜 성공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
돈도 중요하고 사회적 지위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준서는 전교 1등을 했고 하은이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미소도 간호학과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공부해요? 응, 엄마도 꿈이 있어. 간호사가 되고 싶어. 가족 모두가 각자의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미소야, 태연이 반지를 꺼내며 무릎을 꿇었어요. 다시 나와 결혼해 줄래? 아빠, 엄마 결혼해요. 하은이가 박수를 찾았어요. 엄마 승낙하세요. 준서도 응원했어요. 좋아. 미소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야. 약속할게. 절대 다시는 너희를 놓지 않을게. 그날 밤 태연은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봤어요. 8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지만 이제라도 찾았으니까 뒤늦게나마 진짜 행복을 찾은 거였죠. 아빠 뭐 하세요? 하은이가 다가왔어요. 별 보고 있어. 저도 같이 볼래요. 하은이가 태연의 품에 안겼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미소와 웃어도 함께 별을 보았어요. 네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 이제야 완전한 가족이 된 거였어.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자. 태연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태연은 깨달았어요. 진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걸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들은 무한히 소중하다는 걸,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가장 빠른 때라는 걸,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장 큰 성공을 이뤄낸 김태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출발점에서 마무리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